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서와 배경에 맞게 완벽하게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원작의 흐름과 감정선을 고스란히 유지하되 인명과 지명, 문화적 요소들을 한국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환하였습니다. 산자를 위한 장례식, 어느 60대 여인의 마지막 복수극, 남편을 떠나보내고 2년 동안 수절하며 살아온 60살의 박영숙 씨. 식모기를 겸한 한식날, 그녀는 남편의 묘소를 찾으려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다른 여자의 집 앞에서 자신의 아들, 손자와 함께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그의 첫사랑이었던 여자와 자신의 피부치들이 서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었죠. 마치 조강지처인 영숙 씨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치지도 따져 묻지도 눈물을 쏟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이라는 것을요. 남편부터 아들 내외까지 전원이 가담해 자신을 감쪽같이 속이고 인생에서 도려내려 한 제명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그리고 더 거대한 판을 짰습니다. 그녀는 거금을 들여 죽은 줄로 알려진 남편을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친척, 친구, 업계 지인들까지 모두 초대해 판을 키웠죠. 오직 자신을 배신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멸하고 가면을 벗어던지고 끝장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체 그녀는 어떻게 산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떠나보낸 것은 과연 누구의 체면이고 누구의 자유이며 또 누구의 존엄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해 본 적이 있다면 영숙 씨가 설계한 이 통쾌하고도 서글픈 복수극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식날 아침, 하늘은 마치 뚜껑을 열지 않은 공국처럼 뿌옇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불려놓은 고사리를 다듬으며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을 내뿜는 밥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향한 묶음, 그건 남편 이상훈의 묘소에 가져가 태우려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떠난 후 매년 이맘때면 저는 경기도 벽제에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저는 기어이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최미경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절에 가서 불공이나 드리시라고요. 아버님 진짜 뼈가 거기 묻힌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뚝 끊기듯 들렸지만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곧이어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지훈 씨는 회사 일로 정신없고 민준이는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 때문에 난리예요. 저 혼자 애 케어하느라 미치겠는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보태셔야겠어요.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올게.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혼자 버스 타고 가서 과일이나 좀 놓고 오마. 너희 안 와도 돼. 가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우리 집 쪽으로 와서 시끄럽게만 하지 마시고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맥없이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 내외의 이런 태도,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아팠습니다. 녀석들이 입에 꿀 바른 소리를 할 때는 오직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으니까요. 뜻대로 안 되면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한 번쯤 들이받아 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엔 제 자존심이라는 게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다 닳아 없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제 수용품과 향을 낡은 장바구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이제는 누렇게 바랜 결혼 사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이상훈의 미소는 참 온화해 보였습니다. 갓 제대해서 허리가 꼿꼿했던 그 남자.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어깨에 기대어 바보처럼 웃고 있는 저. 그 웃음이 훗날 제 반평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훈 씨,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쟤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 보러 갈게요. 현관문을 잠그고 장바구니를 든 제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이 성묘길이 평탄치 않으리라는 예감뿐이었습니다. 저는 470번 버스를 타고 강남대로를 지나 양재역 근처 아들 내외가 사는 오래된 고급 빌라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 반. 날은 여전히 흐렸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젖은 걸레처럼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집에 올라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빌라 입구 화단 구석에 과일이나 좀 놓고 향 하나 피운 뒤 추모공원으로 향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를 열어 배와 사과를 꺼내려던 찰나 익숙한 빌라 현관문이 삐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뛰쳐나온 건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파란색 책가방을 맨 작은 몸이 쏜살같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새 키가 훌쩍 컸더군요. 입으로는 만화 주제가를 흥얼거리며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뛰어갔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최미경의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가, 넘어질라. 할아버지가 뒤에 짐 들고 오시잖아.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친히 추모공원에 위패를 모시고 눈물을 흐라며 절을 올리고 2년이나 수절하며 기렸던 그 사람. 남편 이상훈을요. 그는 짙은 남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염색을 했는지 흰머리 하나 없이 새카맸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에는 유명 베이커리의 샌드위치와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어찌나 가벼운지 2년 전 병원에서 앙상하게 말라 기침을 토해내던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연노랑 트렌치코트에 화려하게 화장을 한 여자가 계단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온갖 교태가 섞인 웃음을 흘리면서요. 자기야, 죽 먹고 싶다더니 내가 아침에 전복죽 끓여준다니까 싫다며? 이상훈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이따가 샌드위치 먹고 도산공원이나 종 걸으면 소화 다 돼. 네 사람은 나란히 빌라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상훈은 자연스럽게 여자의 어깨에 두른 스카프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저는 골목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든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군가 뒤통수를 쇠망치로 내리친 듯 숨을 쉴 때마다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낯선 여자, 아니 정수진의 허리를 감싸 쥐고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다니요. 그들은 제 앞을 불과 5미터도 안 되는 거리로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이고 남편은 새로 태어난 사람인 양 말입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달려가 멱살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도둑고양이처럼 그들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골목 어귀에 있는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종종 가던 설렁탕집 근처였죠. 이상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베어 물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고요. 저는 카페 외부 테라스의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인지 그들의 대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영숙이, 그 여자는 생활의 재미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상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른하고 젊은 남자 흉내를 내는 듯 경박한 말투였습니다. 맨날 땅 꺼져라, 한숨이나 쉬고 온 세상 짐은
혼자 다 짊어진 척하고 정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커피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고른 여자잖아. 누굴 탓해? 아이고, 젊어서 뭘 몰랐던 죄지. 그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진작에 이 계획 안 짜줬으면 나 진짜 평생 그 감옥에서 못 나올 뻔했어. 이것 봐. 지난 2년 얼마나 자유로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눈앞이 캄캄해져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근데 자기 그 여자 오늘 성묘 간다고 설치지 않아? 이상훈이 킬킬거렸습니다. 지훈이가 그러는데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듣는다네. 내가 한 번 더 연극을 해줘야 하나? 만약 내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 걸 보면 그 여편네 아주 기절초풍을 할 텐데. 정수진이 빵부스러기를 털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그 여자 소심해서 난리 못 쳐. 나이 먹은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 기껏해야 방구석에서 눈물이나 짜겠지. 진짜로 싸울 배짱이나 있겠어. 하긴 진명이도 진작 돌려놨고 통장 잔고도 싹 비웠으니 뭐 털어봐야 나올 것도 없어. 장부 조사할 머리도 안 되는 여자고.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손에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비닐봉지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몇 푼 안 되는 국민연금 쪼개가며 아들 집 사주고 손자 학원비 대줬습니다. 그 집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출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제 이름 석자가 지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머지 돈만 정리되면 해외로 나가서 새 출발하자. 정수진의 목소리는 스프 위에 뿌려진 파슬리처럼 가볍고 향긋했습니다. 너무 티내지 마. 일단 그 여자 쌈짓돈까지 확실히 챙겨야지. 저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넝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화분 뒤에 숨어서 남편,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내연녀가 합심해서 제 인생을 난도질하고 돈으로 환산하는 꼴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너무 오래 타올라 제가 되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샜습니다.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톱이었습니다. 제 뼈를 서걱서걱 썰어내는 톱질 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곧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또 전화해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꾸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희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았니? 벌써 8시가 다 돼가는데 어디쯤이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벌써 다녀왔어요. 너무 일러서 엄마 깨실까봐 안 불렀죠. 어디서 지냈는데? 저는 카페 창가 너머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사람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빵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냥 늘 가던 데죠. 추모공원.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희들 거기 안 갔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억양이 세졌습니다. 네 애비 사실 안 죽었지? 그렇지. 아들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며느리 최미경이 휴대폰을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는 늑대처럼 사납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1년 내내 조용하시다가 꼭 제삿날만 되면 사람을 들들 볶으셔야겠어요. 성묘하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 저희 생활 방해하지 마시고요. 미경아, 나 내 시험이다. 말버릇이. 어머님은 지훈 씨 어머니 맞지만 제 친정엄마는 아니잖아요. 제발 저희 가정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세요. 네? 그녀가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차라리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어디 가서 새 인생이나 찾으시든지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뺨을 얻어맞은 것보다 더 얼얼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내가 어쩌다 너희 같은 것들을 가족이라고. 결국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은 무슨, 어머님이 선택해서 시집 오신 거잖아요. 누가 강요했어요. 최미경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쳐봐야 소용없어요. 우린 우리끼리 잘 살고 있으니까 제발 깽판 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벽돌처럼 무거워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머릿속엔 며느리의 독한 표정만 가득 찼습니다. 울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눈물이 멋대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거리였구나.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카페 옆 광고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그 네 사람은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머리로 뭘 알겠어. 한 2년 더 연기하면 자기가 진짜 과부인 줄 알고 살다가 갈 거야. 근데 이번엔 진짜 눈치챈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겁낼 거 없어. 정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뭐 범죄 저질렀어? 신고할 테면 하라지. 경찰이 그 늙은 여자 말을 믿겠어? 아니면 멀쩡한 아들 말을 믿겠어? 어차피 재산 정리는 다 끝났잖아. 아들 지훈이 낮게 거들었습니다. 은평구 본가는 진작 팔아치웠고 호적도 다 정리해서 제 명의로 돌렸어요. 미경아, 처남집 사는데 돈 모자란다며. 그거면 충분해? 조금 모자라긴 한데. 최미경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쌈짓돈 한 몇천만 원만 더 뜯어내면 얼추 될 것 같아. 아버님 병원비 명목으로 좀 달라고 해볼까? 그래, 그거 좋다. 이상훈이 거들었습니다. 내가 조만간 병원에 입원한 척 한번 쇼를 하지. 위독하다고 하면 그 여자는 백발백중 지갑 열 거야. 마음이 약해 빠져서. 아버님 진짜 선수시네요. 아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 여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았는데 그 여자는 겉으론 툴툴대도 속은 물러터져서 욕 좀 먹어도 내가 안 떠나고 옆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사람이야. 저는 인류에게 버림받은 폐기물이 된 기분으로 광고판 뒤에 꼼짝 않고 서서 그들이 저를 해체하고 돈으로 바꿔먹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신이라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십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온 것이더군요. 그들은 저를 지난 수십 년간 현금 인출기 취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발치에 놓인 장바구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젖은 향 부스러기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할 위인은 못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분명히 알게 된 건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평생 이렇게 바보 천치로 살다 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마지막 노후 자금, 아직 명의가 넘어가지 않은 낡은 빌라 한 채, 그리고 제 신분증. 이것들이 제가 가진 마지막 패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이겨야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21살 때 이상훈에게 시집 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가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그때, 친정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함 하나 믿고 결혼했던 그때, 선풍기 하나 없는 단칸방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하고 입덧할 때조차 병원 한번 같이 안 가준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참았던 세월들. 그 모든 침묵과 냉대가 사실은 무뚝뚝한 성격 탓이 아니라 저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길 기다린 계산된 행동이었다니. 그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을 거란 걸, 겁이 많아 가정을 깰 용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제 수용품을 식탁 위에 늘어놓고 낡은 서랍장에서 통장과 도장, 그리고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만의 비밀 재판을 열었습니다. 밤 9시 저는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맑은 여자의 목소리. 희정니, 나 영숙이야. 박영숙.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잿빛 머리에 생기 없는 눈, 지친 기색이 역력한 영락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희정이의 가게는 붉은 벽돌 건물 2층, 간판도 없는 플라워 스튜디오였습니다. 문을 열자 유칼립투스 향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바 뒤에 서 있던 희정은 베이지색 린넨 셔츠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박영숙, 너 진짜 왔구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어제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희정은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 듣고 나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짜 죽음, 가족 사기단, 네가 손자 유치원비까지 대줬는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아직도 참고 살고 싶니? 아니, 이기게 해줘. 저것들이 피눈물 흘리게 해주고 싶어. 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너부터 바뀌어야 해. 그 꼬라지로는 전쟁터 못 나가. 그들이 널 늙고 멍청하고 만만하게 봤다면 박영숙이 어떤 여자인지 보여줘야지. 그날 오후 우리는 청담동의 헤어숍으로 갔습니다. 희정은 제게 미색 트렌치 코트와 짙은 초록색 머플러, 이탈리아제 앵클부츠를 입혔습니다. 머리카락은 과감하게 자르고 세련된 은회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주눅든 박영숙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웃어봐. 희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의 비굴한 웃음이 아닌 서늘한 미소를요. 희정은 자신의 외제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운전 못해도 돼. 그냥 기사 딸린 사모님처럼 뒷자리에 앉아 있어. 창문 반쯤 내리고 벌레 보듯 쳐다보면 돼. 며칠 후 맑게 갠 날씨. 저는 정수진이 사는 빌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정수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키리를 신은 채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마담, 오랜만이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저는 차에서 내려 우아하게 다가갔습니다. 사람은 역시 늙을수록 꾸며야 하나 봐. 지난번엔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못했네. 아, 그날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분이랑. 아는 분. 혹시 내 남편 말하는 건가? 저는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입가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상훈 씨는 그냥 옛 친구로서 친구라 죽은 척하고 내연녀 만나러 다니는 친구도 있나 보지. 제가 더 깊게 웃었습니다. 복도 많아 정마담은. 그녀가 입을 다물자 제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기야 나도 이혼한 셈 치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 은평구 집 팔고 내 퇴직금 합치니까 수십억은 되던데 매달 황태우처럼 살고 있어. 지훈이 녀석이랑도 연 끊었어. 귀찮게 굴길래 나 혼자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려고. 정수진의 눈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 이제 정마담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내 재산은 어차피 나 죽으면 사회에 환원하거나 할 거니까 걔네들 몫은 없다고 못 박았지. 그랬더니 깨끗하게 포기하더라고. 자네가 나보다 젊고 싹싹하니까 상훈 씨 잘 챙기겠지. 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책기를 박았습니다. 차나 한 잔 줄 수 있나? 이왕 이렇게 된 거 구경이나 좀 하고 싶은데. 그녀의 집은 이상훈의 취향대로 앤틱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희정이 골라준 중고 에르메스 백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일부러 그녀가 잘 보이도록요. 어머, 가방 예쁘네요. 응, 친구가 골라줬어. 너무 싸구려만 들지 말라고. 차를 두 모금 마신 뒤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평창동에 봐둔 집이 있어서 가봐야겠네. 오래 못 있어. 일어서면서 슬쩍 가방을 소파 팔걸이에 두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내 정신 좀 봐. 다시 돌아가 가방을 집으며 웃었습니다. 상훈 씨가 자네 꼼꼼하다고 칭찬하더니 역시 그렇네. 그날 밤 희정의 집에서 도청장치를 통해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자기야, 그 여자가 진짜 부자가 됐나 봐. 가방도 에르메스고 평창동에 집을 보러 다닌대. 현금만 30억은 넘게 쥐고 있는 것 같아. 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그 늙은이가? 이상훈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 돈 다 사회에 기부한대. 우리가 뺏어와야 해. 일단 내가 좀 꼬셔볼게. 조심해. 경찰 부르면 어쩌려고. 걱정 마. 그 여자 성격 알잖아. 겉으로만 센 척하지 속은 물러터졌어. 희정이 이어폰을 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걔들끼리 물어뜯게 생겼네. 이제 2단계야. 며칠 뒤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나 평창동 친구 별장에 와 있다. 공기도 좋고 편하네. 평창동이요. 우와, 엄마 출세하셨네. 이번 주말에 밥 한번 먹으러 갈게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주말에 민준이랑 다 같이 갈게요. 그날 우리는 희정의 지인이 빌려준 평창동의 빈 저택을 빌려 세팅했습니다. 식탁엔 고급 와인과 꽃, 현관엔 루이비통 여행 가방을 배치했죠. 아들 내외가 들어오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와 부동산 서류 사본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혼자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다. 너희가 만약 너희 아버지 장례식을 정말 성대하게 남부럽지 않게 다시 치러준다면 내 유산 미리 정리해서 넘겨주마.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저희가 최고급으로 모실게요. 호텔 빌려서 아주 뉴스에 나올 만큼 크게 할게요.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아버지 살아있다는 거 절대 티내면 안 된다. 사람들이 알면 나 미쳤다고 할 테니까 완벽하게 비밀로 해.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도 녹음되었습니다. 미경아, 이번에 확실히 땡기자. 장례식 대충 화려하게 꾸미고 돈 받으면 아버지랑 정마담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자. 당연하지. 우리가 고생한 게 얼만데. 드디어 디데이.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꽃장식과 대형 스크린, 수많은 하객들. 며느리는 마치 콘서트 기획자처럼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들은 상주 완장을 차고 굽신거렸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상훈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직원용 통로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대기실에 숨어있는 그에게 제가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어. 식이 끝나면 뒤로 빠져나가. 자, 이거 3천만 원 든 봉투야.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받아. 그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희희낙낙하며 도시락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니까. 죽은 척 한 번 더 하고 3천만 원이면 남는 장사지. 오후 1시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 이상훈을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참으로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신호에 맞춰 희정이 음향실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추모 영상 대신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낡은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는 이상훈.
모자를 벗고 낄낄거리는 모습, 그리고 정수진과 통화하는 적나라한 음성. 그 늙은 여자가 돈 쌓아 짊어지고 죽게 놔둘 순 없지. 유언장 조작해서라도 뺏어오자고.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거 뭐야? 이상훈 씨 살아있는 거야.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어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녹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랑 그 여자한테는 국물도 주지 마. 엄마 돈 다 털어먹고 우리끼리 이민 가자. 저는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대기실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도시락을 입에 문 채 얼어붙은 이상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추모하는 고인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정수진, 이상훈이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켰잖아. 아니야. 아빠가 먼저 죽은 척 하자고 했잖아. 이 도둑놈의 자식들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남편과 내연녀는 실형을, 아들 내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정리하고 북한산 자락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길고양이 나비와 함께 삽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예전에 꿈꿨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편지를 보내오지만 뜯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나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